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58살 박민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화도에서 펜션을 한다고 하면 먼저 부러워해요. 바다 보면서 살면 좋으시겠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손님 몇 팀만 받으면 되니 편하시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산책도 하면서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펜션 주인의 아침은 바다보다 쓰레기 봉투를 먼저 보며 시작됩니다. 그날도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눈을 떴어요. 밤새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창문이 덜컹거렸고 2층 복도에서는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 창현이었죠. 30이 넘은 아들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새벽이면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과 주방 사이를 천천히 오가요.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소리를 죽이지만 저는 그 작은 기척에도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갔을 거예요. 창현아, 왜 앉아? 어디 아파? 무슨 생각해? 하지만 묻는다고 대답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를 들으면 창현이의 어깨가 단단하게 굳는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누워 발소리만 듣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싱크대 근처에서 멈췄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오늘도 아들이 제 곁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침 7시가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날 들어온 손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건 2장만 더 가져다 주세요. 퇴실 시간이 오전 11시였지만 손님들은 11시가 다 되도록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 2쌍과 2~3살쯤 된 아기 하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이 함께 온 가족 단체 손님이었죠. 밤에도 꽤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밤 12시까지 이어졌고 어른들은 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자 손님이 짧게 대답했어요. 여기 독채 아닌가요? 독채는 맞는데 바로 옆에도 민가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소음 등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퇴실 당일 오전 11시 10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은 운동화를 제대로 신지도 않은 채 차로 뛰어갔고 여자 손님 한 명은 아기를 안고 급하게 뒤따라갔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인사를 건넸어요. 잘 쉬셨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 손님이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온수가 중간에 좀 약해지던데요. 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하면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습관처럼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더 대답하지 않고 창문을 올렸어요. 차량 2대가 차례로 펜션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고무장갑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객실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밟혀 있었고 소파 밑에는 아이들이 먹다 버린 젤리가 붙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맥주 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기름이 굳은 후라이팬과 일회용 접시가 수북했죠. 먹은 것만이라도 한 곳에 모아두지. 혼잣말을 하며 창문부터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방에 들어가니 벽지에 파란 크레파스 자국이 보였어요. 사람 얼굴처럼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도 적어놨습니다. 저는 한참 벽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청소비를 이야기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약품을 사서 지워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리뷰 하나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비수기에는 예약 문의 한 통도 귀한데 주인이 돈을 밝힌다거나 아이에게 예민하다는 글이 올라오면 손님이 더 끊길 수도 있어서요. 억울해도 참는 쪽을 택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참아야 한다는 생각마저 사라졌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처음에는 우유라도 쏟은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 이불이 이상하게 여러 겹 포개져 있었죠. 맨 위 이불을 걷고 그 아래 얇은 이불까지 들어올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가 이불에 대변을 봤더군요. 닦지도 않고 그 위에 다른 이불을 덮어둔 채 나간 겁니다. 저는 이불을 든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먼저 서러웠습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불로 덮어 놓았다는 건 적어도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결국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여자 손님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손님, 방금 객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불에 오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애가 자다가 조금 실수했나 봐요. 조금 묻은 정도가 아니라 이불 두 채를 세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의 목소리가 금세 딱딱해졌어요. 아기 데리고 다니면 그럴 수도 있죠. 펜션이면 세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탁은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세탁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알고도 이불로 덮어놓으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자 상대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럼 계좌 보내세요. 대신 저희도 온수 약했던 거랑 청결 상태는 리뷰에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결국 계좌번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욕실에 물을 받고 오염된 이불을 넣었어요. 세탁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먼저 손으로 오염을 지우고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이불을 문지르는데 허리 아래쪽이 찌릿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58살. 누군가는 퇴직한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자식이 예약해준 식당에서 생일상을 받는 나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남이 먹고 버린 음식물을 치우고 막힌 변기를 뚫고 모르는 아기의 대변이 묻은 이불을 손으로 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고개를 들자 창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늘 입는 회색 티셔츠에 검은 운동복 바지 차림이었죠. 머리는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눌려 있었고 시선은 이불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창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아들이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고무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죠. 하지마, 냄새나.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조 안으로 손을 넣더니 제가 잡고 있던 이불의 반대편을 들어 올렸어요. 장갑이 짧아 손목 안으로 더러운 물이 들어갔지만 아들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창현아, 엄마 혼자 해도 돼. 대답은 없었어요. 우리는 마주보지도 않은 채 한참 이불을 문질렀습니다. 욕실 바닥으로 물이 넘쳤고 아들의 바지 밑단이 젖었죠. 창현이는 젖은 바지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이불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계속 말을 걸었을 겁니다. 왜 잠을 못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산책이라도 나갈 건지 물었겠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서서 이불을 함께 빨고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물을 세 번째로 갈았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고무장갑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물이 들어가 피부가 벌겋게 불어 있었습니다. 장갑 찢어졌잖아. 이제 그만해. 제가 손목을 잡자 창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허리 아프잖아.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얼른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에 제 숨소리를 감추면서 붉게 부른 창현이의 손을 바라봤죠. 그 손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오래전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물에 불고 갈라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도 누구 하나 아프지 않느냐고 물어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제 손이요. 그날 욕조에 쭈그리고 앉아 남의 이불을 빨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서러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집에는 방이 두 칸뿐이었습니다. 안방은 부모님과 막내 동생 차지였고 건너방에는 저를 포함한 네 자매가 옹기종기 모여 잤어요.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새벽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도 발끝은 늘 차가웠죠. 그래도 안방만큼은 늘 따뜻했습니다. 연탄불이 먼저 들어가는 곳도 안방이었고 새 이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깔리는 곳도 안방이었어요. 그 방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라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우리 집 기둥은 막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 기둥을 바치는 둘 정도였을까요? 막내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특별했습니다. 달걀은 막내 밥그릇 위에만 올라갔고 생선을 구우면 가운데 쌀은 언제나 막내의 몫이었어요. 우리는 머리나 꼬리 쪽을 발라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생선 가운데를 집으려다 어머니에게 손등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거긴 안 돼. 왜요? 막내 줘야지. 저도 먹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누나가 돼서 동생 먹을 걸 탐내니? 너희는 김치만 있어도 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생선보다 마음이 더 목이 메었습니다. 막내가 미운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 아이도 부모가 주는 사랑을 그냥 받고 자랐을 뿐이니까요. 대신 부모님의 시선이 늘 한 사람만 향해 있다는 사실이 참 서러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교과서를 몇 번만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고 시험을 보면 늘 상위권이었어요. 친구들은 시험 전날이면 제 공책을 빌려가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자주 말씀하셨죠. 민자는 60만 조금 더 내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아이야. 그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애가 공부를 더 해서 뭐하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고등학교는 꼭 가고 싶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제가 장학금도 받아볼게요. 말대꾸 하지 마. 결국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에 찾아오시고 등록금 문제까지 알아봐 주셔서 겨우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교복을 입고 나갈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가 지금 공장에 다니면 우리가 돈이 조금 남았을 텐데. 그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뛰어갔어요. 동생 밥도 하고, 언니들 빨래도 하고,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괜히 늦게 들어오면 또 공부 핑계 대고 논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였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민자야, 대학 원서 생각은 하고 있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성적이 너무 아까운데?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장학금 받을 방법도 같이 찾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두 분의 대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민자는 꼭 대학에 보내셔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담배를 입에서 떼며 말했습니다. 딸년이 대학 가서 뭐 합니까? 그 한마디에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분명 좋은 인재가 될 겁니다. 결국 시집 갈 건데 돈 들여 공부시켜서 뭐 합니까?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막내 공부시키기도 빠듯해요. 민자도 자녀 아닙니까? 선생님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민자도 자녀 아닙니까? 당연한 말인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는 저를 불렀습니다. 괜히 선생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냐? 제가 오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대학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언니들이 깰까봐 입술만 깨물면서요. 너무 억울했지만 누구에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저였으니까요. 졸업식 날에도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민자야, 미안하다. 선생님이 왜 미안하세요? 더 도와주지 못해서.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참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졸업장도 펼쳐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장 나가. 벌써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돈 벌어야지. 저는 그때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봉제 공장에 나갔습니다. 재봉틀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휴지로 감싼 뒤 다시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액수를 세어본 뒤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말은 분명 따뜻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 때문이었죠. 이번 달은 막내 책도 좀 사야 하고 학원비도 밀렸어. 제 월급은 막내의 책값이 되고 아버지 술값이 되고 막내의 새 운동화가 되었습니다. 정작 저는 낡은 운동화를 몇 년째 구겨 신고 다녔죠.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무슨 서운한 소리를 하니? 왜 항상 나는 참아야 해?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나만 도와야 하는데? 너가 둘째잖아.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늘 저를 붙잡는 줄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았고, 남아있으면 평생 희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저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요.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자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사람 한번 만나보지 그래? 며칠 뒤 저는 다방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도
집안 이야기도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잠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자 씨는 참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메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 말을 평생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칭찬보다, 일을 잘한다는 칭찬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는 집안 형편도 괜찮고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소중히 대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그 사람이 내민 손이 제게는 감옥 같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23살 봄,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어요. 이제야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부모를 떠난다는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시집가서는 잘해야 한다. 친정 욕먹이지 말고.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친정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운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날의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이제는 저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 신혼집에 들어간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창문은 햇빛이 잘 들어왔고 마룻바닥은 맨발로 걸어도 발에 먼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화장대였습니다. 작은 거울이 달린 나무 화장대 하나, 서랍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참 동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평생 언니들과 동생이 함께 쓰던 거울 하나를 돌려보던 제게는 그 작은 화장대조차 너무 큰 선물이었죠. 화장실도 혼자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침마다 식구들이 줄을 서야 했어요.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에 뛰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행복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 먹는 밥그릇, 국그릇, 혼자 쓰는 수건 하나, 밤에 책을 읽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평범한 것들이 제게는 너무 귀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참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붕어빵을 한 봉지 사왔어요. 민자 씨, 이 집 붕어빵이 맛있다더라. 별것 아닌 붕어빵인데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 손등이 갈라진 걸 보고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남편은 약국에서 핸드크림을 하나 사와 제 손등에 직접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고생 그만해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손을 걱정해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차리면 남편은 늘 맛있다고 했습니다. 민자 씨는 손맛이 좋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반찬을 몇 가지씩 만들었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사고 남편이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배웠습니다. 칭찬 한마디면 며칠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는 기분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원래 바쁘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나가고 지방 출장이 있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를 가거나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갈비찜도 하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시계가 8시를 지나고 9시를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전화가 왔어요. 민자 씨,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밥은요? 밖에서 먹었어. 미리 말해주지. 정신이 없었어. 먼저 자. 전화는 10초도 안 돼 끊겼습니다. 식탁에 갈비찜은 식어갔고 된장찌개에는 하얀 기름막이 생겼어요. 저는 그 음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들어와 배고프다고 할까봐 냄비채에 데워놓고 기다렸죠. 새벽 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왔어요? 앉았어? 기다렸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고 오느라 늦었어. 다음부터는 전화만 조금 일찍 해주면 안 돼요? 남편은 신발을 벗다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내가 다 우리 잘 살려고 이러는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누구에게나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부탁도 잘 들어주고 거래처 사람 경조사도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남편을 두고 의리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다만 저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 열이 났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만 조금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약 먹고 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에서는 늘 사랑을 받기 위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저는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며칠 동안 행복했고 무심하면 금세 또 불안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결혼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썼습니다. 더 잘 웃고 더 맛있는 밥을 하고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던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병원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창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앞도 제대로 보진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처음 느껴봤습니다.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을요. 저는 창현이에게 제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모두 주고 싶었습니다. 기저귀는 청기저귀만 삶아 썼고 이유식도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였습니다. 새벽에 쌀을 불리고 멸치를 우려 국물을 만들었어요. 아이 장난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았습니다. 감기라도 걸릴까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부터 씻겼고 열이 조금만 나도 밤새 체온계를 들고 잠을 설쳤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말했습니다. 민자 씨는 애를 정말 정성껏 키운다.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딸은 되지 못했고 사랑받는 아내도 되지 못했지만
좋은 엄마만큼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현이는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한글도 또래보다 빨리 읽었고 숫자도 금방 익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반장을 자주 했습니다. 시험을 보면 거의 늘 100점을 받아왔죠.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있는 아이예요. 동네 엄마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현 엄마는 좋겠다. 아들이 저렇게 공부를 잘해서.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부러워한다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조금씩 저는 박민자보다 창현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잘하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아들이 칭찬받으면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창현이가 시험지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 이번에 한 문제 틀렸어. 시험지를 받아보니 98점이었습니다. 평범한 부모라면 잘했다고 안아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 말고 누가 1등 한 거야? 창현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준호가 100점이야.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자. 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창현이는 작게 응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이 얼굴에 스쳐 지나간 실망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창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 집 벽에는 대학 이름이 적힌 종이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상 앞에 하나만 붙였어요. 그러다 냉장고에도 붙이고 현관문 안쪽에도 붙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옆에도 작은 메모를 붙여놓았죠. 아침에 일어나도 보고 집을 나갈 때도 보고 잠들기 전에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이를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목표는 매일 봐야 이루어진다. 어디선가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창현이는 싫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앞에 앉았죠. 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너 믿어. 저는 매일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 뒤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창현이의 하루는 참 빡빡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회를 했고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저는 일부러 잠든 척 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우유라도 데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왔어? 출출하지는 않아? 조금. 창현이는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도 영어 단어장을 펼쳐놓았습니다. 간식 먹을 때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아까워. 그 말을 듣는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성실하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창현이는 열심히 공부 안 해?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제가 묻자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은 아주 작았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였죠.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금만 고생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창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제 대답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는 해결책을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창현이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도 문제집을 펼쳐봤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창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나 시험 망치면 어떡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히 불안해서. 너는 안 망쳐. 저는 아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만 믿어. 창현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 그게 마지막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창현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일부러 시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청현이는 말없이 성적표를 제게 건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알면 어떡하지?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일 먼저 봤어야 할 건 아이 얼굴이었는데 저는 남의 시선부터 떠올렸습니다. 창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를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시험 하나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창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유명하다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더 비싼 가해도 붙였습니다. 좋다는 건 뭐든 시켰어요. 남편은 학원비만 보내주고 집에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돈은 내가 벌잖아. 그 말이면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동했죠. 두 번째 수능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창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삼수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을 해주는 엄마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사실은 제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현이의 꿈이 아니라 제 꿈을요. 세 번째 수능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창현이는 집에 들어와 가방만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이 되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창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문 좀 열어.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화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현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창현이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말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까지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창현이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동네에서 물었습니다. 창현이는 요즘 뭐해? 저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날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유학도 생각하고 있대요.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 사정을 아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당신이 애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잖아. 틀린 말이 아니어서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하지도 아들과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닫힌 아들 방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 마음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억울하기도 했어요. 의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숨이 안 쉬어질까요? 마음이 너무 오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버틴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집안 형편 때문에 버텼고, 결혼해서는 외로움을 버텼고,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뒤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담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상담까지 받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의사가 권하는 대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상담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말해야 하는지, 남편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창현이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자 씨는 언제 가장 사랑받았다고 느끼셨나요? 그 질문 하나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랑받았던 순간 생각해 보려는데 아무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기억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준 기억도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순간이 떠오르세요? 아기였을 때요.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이 생각나요. 창현이는 어릴 때 제 품을 참 좋아했습니다. 잠이 오면 제 옷깃을 꼭 붙잡고 잠들었어요.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몸을 움직이면 금세 깨서 울곤 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그때만큼은 저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이야기, 막내 동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창현 이야기. 한 번은 상담사가 종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더니 말했습니다. 민자 씨 삶 중심에는 누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요. 그 다음은요? 남편이요. 그 다음은요? 아들이요. 상담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민자 씨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부모와 남편, 아들만 있었고, 정작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고,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살았고, 아들에게는 제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정작 박민자라는 사람은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더라고요. 몇 번의 상담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망친 건가요? 그 질문을 하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민자 씨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들에게 모두 기대셨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던 마음. 저는 그 모든 짐을 어린 아들에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라고 믿었던 거죠. 상담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창현이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창현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엄마랑 병원 한번 같이 가볼래?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상담 예약이 있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기다렸어요. 오늘도 안 나오겠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현이가 아무 말 없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았어요.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서였습니다. 가자.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창현이는 의사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식사는 잘 하세요? 잠은 어떠세요? 아들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아이를 다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창현이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현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릴게. 그 말만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결과도 바라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상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자 씨, 네. 오늘 창현 씨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고개 한번 끄덕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반응도 없던 아이가 고개를 한번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짜증부터 냈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는 왜 봐? 이게 먼저 할 말이야? 한참 서로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아들밖에 몰랐잖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보다 아들에게만 매달려 살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국 남편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남았고 저는 창현이와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복잡한 서울보다 조용한 곳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강화도였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모으고 빚까지 조금 보태 작은 2층짜리 펜션을 넘겨받았습니다. 2층은 저와 창현이가 살고 아래층은 손님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강화도에 도착한 날, 바닷바람 냄새가 곳곳을 스쳤습니다. 창현이는 차에서 내려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 다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지내면 창현이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멀어지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바뀐다고 삶까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창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 물어도 여전히 묵묵부답에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서울에 있을 때처럼 방문을 꼭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문가에 서서 바라보기도 했고, 쓰레기 봉투를 현관 앞에 내놓으면 말없이 밖으로 가져다 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작은 행동에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장 기대부터 했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어주면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이것도 해달라거나 이제 일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더군요. 상대의 작은 움직임을 내 욕심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펜션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예약 전화를 받고 침구를 세탁하고 객실을 청소하고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비수기에는 달력에 빈칸만 늘어갔죠. 예약이 하나도 없는 날이면 휴대전화를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혹시 벨소리를 못 들은 것은 아닌지, 예약 사이트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새로 고침을 반복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을 계산하다 보면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는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하면 방문 너머에서 작은 기척이 들리곤 했어요. 창현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제 걱정까지 아이에게 짐으로 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수기가 되면 반대로 손님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손님이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변기에 물티슈 한 통 가까이 버려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베큐 시설이 없다고 예약 안내에 분명히 적었는데도 고기를 구워달라며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어요. 한 번은 중년 남자 손님이 숯과 불판을 준비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바비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펜션에서 바베큐를 안 하면 뭘 하자는 거예요? 예약 안내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일일이 읽어요? 옆에 있던 여자 손님도 팔짱을 낀 채 거들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근처 식당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헛웃음을 치더니 휴대전화를 흔들었어요. 서비스가 이러면 리뷰에 그대로 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움받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누군가 얼굴을 찌푸리면 제가 먼저 잘못한 일을 찾았고 억울해도 관계가 틀어질까봐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 버릇은 펜션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휴대용 가스버너와 오래된 불판을 꺼내 주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손님들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판에 늘어붙은 고기를 긁어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가족이 퇴실한 뒤 침대 프레임 한쪽이 부러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침대 위에서 뛰다가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손님에게 전화를 걸자 남자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원래 약한 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입실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부러졌으니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장사를 이따위로 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손님은 현관 앞까지 다시 찾아와 휴대전화를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인터넷에 올리면 장사 끝나는 줄 아세요? 저는 자동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하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 손님도 말을 멈추고 제 뒤를 바라봤죠. 창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눈에 보일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저와 손님 사이에 한 걸음 들어와 섰습니다. 뭐라고요? 손님이 인상을 쓰며 묻자 창현이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창현이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겁도 났습니다. 손님은 창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리비는 못 줍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차를 몰고 떠났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현이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고 하면 그 행동을 또 기대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아이가 자신의 떨림을 의식할 것 같았죠. 한창 고민하다가 가장 평범한 말을 꺼냈습니다. 배고프지? 창현이는 저를 보지 않은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찌개 끓일까?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창현이는 밥을 천천히 씹었고 저는 괜히 국자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가끔 들렸죠. 예전 같으면 저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왜 나온 거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엄마 일도 같이 도와줄래? 질문을 쏟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찌개가 조금 짜지? 창현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창현이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다음 날에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회복은 계단처럼 한 칸씩 올라가는 일이 아니더군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물러나고 멈춰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아주 작게 움직이는 일이었죠. 그건 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저 자신을 맞췄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은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렇게 58살이 되었는데 정작 박민자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예약이 하나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펜션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부러진 의자와 낡은 이불, 짝이 맞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라고 해도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이었죠.
저는 먼지가 쌓인 상자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창현이가 문 앞에 섰어요. 뭐해?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주 짧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계속 상자를 옮겼습니다. 여기 치우려고. 왜? 엄마 방 만들게. 창현이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있잖아. 자는 방 말고. 저는 빗자루를 세워놓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는 방. 말해놓고도 조금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글을 써보고 싶기도 했고, 그림을 배워보고 싶기도 했어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차만 마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죠. 창현이는 아무 말 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기에는 무거웠던 상자를 들어 밖으로 옮겼어요. 허리 아프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에 들떠 이것저것 더 부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며칠 동안 우리는 창고를 함께 치웠습니다. 벽에 묻은 곰팡이를 닦고 밝은색 페인트를 발랐어요. 제가 붓질을 서툴게 하자 창현이가 말없이 붓을 가져가 벽에 얼룩진 부분을 덧칠했습니다. 중고로 산 작은 책상과 의자도 놓았습니다. 창가에는 장날에 산 조그만 화분을 하나 올려두었어요. 완성된 방은 볼품 없었습니다. 벽은 고르지 않았고 책상 한쪽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그곳은 태어나 처음 생긴 박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며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저를 위한 방이었어요. 처음 책상 앞에 앉던 날,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서 울어야 하는지, 이제야 이런 방을 가진 것이 서러워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공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펜만 굴리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50대. 제 인생이 서럽습니다. 그 문장을 쓰자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떠올랐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제 마음을 깎아내렸던 시간도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한마디를 기다리며 청춘을 다 보낸 일도 떠올랐죠. 창현이는 아직 아픕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뜸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막내 동생의 형편을 먼저 걱정해요. 펜션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제 허리도 하루가 다르게 아파집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전부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해요.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창현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제가 먼저 걷자 창현이가 몇 걸음 떨어져 천천히 따라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걷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늦추고 말했습니다. 창현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멈춰섰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바람 소리가 제 목소리를 덮었어요. 그래도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정하려고 했어. 창현이는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제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 엄마가 기다릴게. 한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창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뭐라고? 창현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받아보지 못한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부모님도 남편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가 상처를 주었던 아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해주었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바다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 나이 58입니다. 무엇이 남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작더라도 제 이름으로 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남아있죠.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자식의 성공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아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이 꼭 실제 방일 필요는 없겠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고 공책 한 권이나 혼자 걷는 산책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은지. 대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아직 잘 모르니까요. 다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누구의 딸이나 아내,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민자라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도 강화도 바다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켭니다. 책상에 앉아 빈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어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이제는 제가 직접 다음 문장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